자, 전 시간까지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그 개입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수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요,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 과정에서 얘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 규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직접,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때 이용 규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무슨 뭐 규제하겠다. 제한하겠다. 이런 표현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인허가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나오면 다 뭘 한다고요? 이용상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 지구제라든가 이런 데는 공장 차리면 안 돼. 그다음에 뭐 뭐랄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든가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뭐라고요? 그 이용상 규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적 개입은 그야말로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돼서 구입한다. 그러니까 직접 땅을 구입해 갖고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도로 같은 거 깔거나 뭐 댐을 건설한다는 게 다 뭘 한다고요?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요 나머지 이제 간접적 개입이라고 했는데 요것만 그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립니다. 이걸요 간접적 개입이라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조세라든가 금융수단 같은 걸 동원해서 해결하겠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 아니면은요, 그 세금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얘기죠. 보조금을 줬는데도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이 네 가지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조금, 그다음에 조세, 그다음에 금융수단, 나머지요 부담금, 이 네 가지 정도는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공공부문이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정답은 3번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이죠.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직접적 개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적 개입입니다. 1번에 장기 저리 대출은 금융수단이고 2번에 부담금 부과라니까 부담금 들어갔네요. 4번에 보조금 들어갔죠. 간접적 개입.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5번에 이건 세금이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간접적 개입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법에 따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거에 못 미치는 가정을 선정해서 우선해서 여러 가지 형태 지원해 주겠다는 입니다. 이걸요 최저 주거 기준 해줍니다. 2번 볼게요.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는 얘기죠. 법에서 정해놓고 이거를 행정적으로 각종 제도를 펼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3번에 볼게요.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정부가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신도시 만들겠다. 그러면 주변 지역이 땅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정상지가 이상으로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 차이 부분을 최대한 25%까지 개발 이익에 대해서 25%까지 징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거 맞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라든가 최적 배분을 위하여 이걸 한마디로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5번에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건설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 개입.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정부 실패라 하는데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개입했는데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부 실패다. 자, 더 큰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수단이다. 맞는 겁니다. 미리미리 땅을 구입해서 장래에 이용할 공공용지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고 아니면 미래에 토지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미래에 수급 불균형 이런 걸 위해서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죠.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시장 개입이다. 그러니까 자, 이 세금 같은 거는 거기 자, 금융 지원 있죠? 금융은 간접적 시장 개입입니다. 요게 틀렸네요. 4번 보시면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이거 전부 다 시장 실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5번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이런 거를 직접적 개입이라는 거고 주택이나 주택의 거래라든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이용상 배분 개입하거나 간접적 개입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자, 왜 개입하려고 하고 그 구체적인 수단들을 계략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이 정책 수단들을 세세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걸요. 토지 정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걸요. 주택 정책 해줍니다. 이때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는 우리 공법에서 자, 이 지역마다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아니면요,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정하고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정하고 있죠. 이렇게 정해서 지역마다 어떤 형태로 이용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건물 같은 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겠다. 다 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공부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러한 정책을 왜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수행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가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구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을 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를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걸 해결하려고 이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정한다면 어떤 형태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항상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나눠볼게요. 그러면 일단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일단 연탄구역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라는 얘기는 결국은 또 새로운 공장도 못 들어오는 거죠.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나갈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동네 살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죠.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 있네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초과이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접적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바람에 갑자기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불로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소유자가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사전적 독점이다 표현합니다.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있죠. 이걸 사전적 독점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은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했고 여기는요
공업적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주고 누구는 손해나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 간의 형평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건 단기로 여기서 끝난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자, 생산비가 이 지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겁니다.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장기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자, 점점 이제 아파트 많이 지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자,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은 요게 옛날에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요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 자, 토지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서 지역지구제가 있다.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맞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위험부담이 경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나가라고 하니까 집값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자, 기대 수익은 그만큼 높여주겠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주택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문제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지역지구제는 자, 재산상의 형평성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근간은 우리 시대에 이런 지역은 개발하겠다, 이런 지역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과 보존을 정확히 유지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니까 먼 미래 세대가 자기네들 쓸 땅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대 개판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지역지구제 실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 아니고 사후적 독점이다.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다. 자, 나중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누가 문제냐면 사전적 독점이죠.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어떤 이득 같은 걸 얘기하는데 누구는 이득을 주고 누구는 이득을 안 준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는 다 토지은행 제도를 하는데 지금 당장 자,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공공시설 용지 같은 거를 미리미리 구입해 놓을 수 있죠. 그리고 먼 미래에 자, 땅이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 수급 불균형, 토지의 수급 불균형 이런 걸 위해서 미리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자, 이 팔거나 아니면은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임대할 수 있죠. 이런 걸 토지은행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 토지 비축 제도 이렇게 되어 하는데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비축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무질서하고 계획적인 토지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사놓고서 국가 위주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비축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축 용도도 확실하지 않은데 미리 사놨다가 뭐 비싸게 팔 수도 있죠. 그럼 정부가 투기꾼이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개발 시점까지 매입 토지에 대한 빈민들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보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제 그 공공 임대 보유라고 해서 누가 이제 빌려달라면 빌릴 수 있죠. 그 지형이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당장은 쓸모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네요. 이걸요 공공 자유 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라면
놀고 있는 땅이죠. 그러면 빈민들이 와서 부동산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짓고서 살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런 그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이분을 내보내야 되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걸쳐서 살아오신 분들 또 내보내려고 해봐요.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공공 자유보유 상태로 보유한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건 조금 전에 했던 거고 자 토지 가격을 매입 토지 가격을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두기는 용이하다가 아니라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먼 미래에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사놨는데 나중에 쓸모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보다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맞는 겁니다. 이 토지 수용은 강제로 사들이겠다는 거고 이거는요. 자, 미리미리 땅가격 쌀 때 산 밑에 있는 땅 같은 거 미리미리 사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놓겠다. 그러니까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택지의 개발 방식 중에 택지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지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신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도로를 깔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전부 다 강제로 수용합니다. 수용해 갖고 개발한 형태 있죠. 이런 걸요 택지 공영개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의 땅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다음에 택지의 조성공사 후에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거를 환지 방식이다 혹은 토지 구획 정리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때 1번 볼게요. 택지 공영개발은 대규모 공영 택지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막대한 토지 보상 지출금으로 인하여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조 원, 10조 원 막 풀려나갈 수 있죠. 1번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토지의 매입 수용 과정과 손실 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3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매입 비용을 선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먼저 5조 원, 10조 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볼게요. 택지 개발 예정지를 전면적으로 매수 수용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지가 안정과 투기 억제 효과가 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과 투기가 증가되는 효과, 투기 증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여기는 수용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개발 이익.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자, 요 근처에 있죠? 이 근처에 막 땅을 막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투기가 극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로 근처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처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수요 투기 증가 효과가 있다 해줘야 돼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은 정부가 정하는 가격으로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예정지는 개발 이익을 다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부 이렇게.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11번 보시면 11번부터는 자, 임대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임대와 관련된 정책 꼬박꼬박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꼬박꼬박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먼저 이거는 전부 다 극빈층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이걸 열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치적. 그래서 맨 먼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20평 기준으로 해갖고 20평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극빈층들이 임대료 부담하기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요. 임대료 규제 아니면 임대료 상한제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한이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이걸요. 임대료 규제, 임대 상한제로 하는데 이런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어쨌거나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자, 일단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이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들도 다 때려치려고 하죠.
돈도 안 되는 걸 다 때려치니까 시장에는 임대주택은 몇채 안 남는 겁니다. 이 근처에. 그리고 임대료 싸니까 또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주 허름한 집에 살고 있거나 구입해서 아니면 더 큰 평수를 원하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불합리한 일들이. 근데 자, 근데도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자, 이 기간을 짧게 잡는다면 갑자기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당장 때려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 1년 반 남았다. 1년 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룸하고 있는데 나도 원룸 사업 때려치겠다 하면 바로 때려칠 수 있나요? 아, 이거 팔려면 파는 시간도 걸리고 용도도 바꾸려면 바꾸는 시간도 걸리죠. 그분도 내보내려면 시간도 걸리고 시간은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대로 있죠. 임대주택량이 그대로고 그 다음에 거의 그대로고 임대료는 싸졌기 때문에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극빈층들 세입자들의 혜택을 본다면 자, 정책 효과는 있는 거고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장기적인 그래프이고요. 자,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5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장 균형 가격이라 할게요. 균형 임대료.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자, 임대료, 규제 임대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사람들은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공급량 계속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또 소비하고자 하는 양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주변에 넘쳐나는 겁니다. 이렇게 넘쳐난다. 이거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한 박스를 그린 다음에 얘는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 임대사업 같은 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한다. 투자를 자꾸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임대사업 한 사람들도 다 때려치고 다른 거 하려고 하겠죠. 다른 용도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이 일어나면서 계속 공급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 과거에는 임대료 50만 원 받을 땐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교체해달라. 그럼 얼른 교체했는데, 교체해줬는데, 지금은 도배지 교체해주세요. 그러면요,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있다는 얘기죠. 널려있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 이 시중에 그 임대주택이 몇 채 안 남았죠. 그리고 소비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집 구하기가 어렵다. 자, 그리고 또한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전근가려고 하는데 그쪽도 B라는 지역도 당연히 집 구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주거 이동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게 무슨 대단한 문제냐? 한두 사람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회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임대료가 싸니까 어떻게 집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식구 기준으로 한 20평이면 충분한데 에라 모르겠다. 임대료 싸니까 50평짜리 빌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쓸데없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농후해집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시장 입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한 30-40만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부가 이건에 규제해놨더니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임대사업자들,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뭐냐면 소득세 수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 안 하는 사람이 계속 속출하고 그러니까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 건 내 이렇게 임대를 규제했더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료를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대료 보조라는 겁니다.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 여기서 생산자는 자, 이 건설업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자, 임대료가 이제 40만 원인데 이 40만 원이 극빈층이 지불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빈층을 선정해서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보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건설업자가 임대 아파트 지어서 만약에 장기 임대 사업 같은 거 하게 된다면 자, 아파트 100억 들어간다면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간 돈이 100억이라면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예, 생산자 보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볼게요. 예, 원래는 40만 원 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내 돈 얼마만 되면 돼요? 10만 원만 있으면 요 집을 빌릴 수가 있겠네요. 10만 원만. 그전에는 40만 원 냈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10만 원만. 내 돈 나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싸진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자는 비싼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자를 덜 구입하고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대체 효과. 자, 그 다음에 옛날하고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다른 자가 됐든 이 임대주택이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문제는 임대료가 그전에는 40만 원에다가 지금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30만 원 남네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질 소득이. 그래서 이거 소득 효과다.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나겠죠.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거를 정부에서는 요거를 노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달동네 같은 데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좀 깨끗한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좀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죠. 이게 주 목적입니다. 주 목적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 3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요 집이면 충분하다. 더 큰 집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요 집이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남으면 이걸 갖다 버리지는 않겠죠. 그냥 시장 가서 다른 재화도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타재화의 그 수요량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엔 생산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볼게요. 이때는 자, 그전에는 아파트 한 동 지을 때마다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50억만 있어도 한 동 지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한 동을 지을 때마다 생산비가 반이 절감되죠? 그럼 돈이 남으니까 옆에 한 동 또 지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단위당 자, 아파트 한 동당 생산비가 절감되는 바람에 옆에 한 동 또 지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는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임대 아파트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어떻다고요?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데 근데 문제는 자,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때는 이 얘네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저희 임대료 보조하면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와 그다음에요 장기적인 효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하겠네요.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는 막 뿌쩍뿌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임대료 같은 거 지원해주면 임대주택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못 늘리는데 자,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더 큰 평수로 살겠다. 새 주택에서 살겠다. 이러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네요. 이렇게. 요거 상당히 문제네요. 이건 내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임대료가 고스란히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세입자는 혜택을 전혀 없고 오히려요. 공급자인 여기서 공급자는 임대인을 얘기합니다. 집주인. 임대인만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네요.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자, 근데 이 주택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년퇴직자가 내가 기필코 요번에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싹 쓸어다가 대출 잔뜩 끼고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생긴다. 아니면은 뭐 임대 원룸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옛날엔 고급주택이었는데 지금 낡고 노후해졌다면 자,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좋아졌죠. 이거 얼른 빌려주거나 하면서 자기는 새 주택으로 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는 점점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는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돌아온 거네요. 그러면 임대료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초과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자, 임대료는 그대로고 임대료만 30만 원 지원 받았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세입자가 혜택을 본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임대료를 지원해 준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보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먼저 가격 보조를 먼저 해볼게요.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집세 보조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는요. 자, 소득 보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가격 보조는 그야말로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줄 테니까 무조건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가격 보조라는 겁니다. 임대료 안 쓰면 우리가 직접 집주인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가격 보조다. 그 다음에 현금 보조는요. 자,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임대료로 써도 상관없고 다른 용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현금 보조, 소득 보조를 하는데 이때는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냐면 뭐가 크다고요? 가격 보조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달동네 같은 거 없애려고 너 이 돈 줄 테니까 더 좋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죠. 아니면 자, 이 깨끗한 집에 살아라. 아니면 평수 넓은 데 가서 살라는 얘기죠. 이게 주 목적입니다. 이게 주 목적이니까 정부 정책 효과는 가격 보조가 큽니다. 근데 현금 보조는 어떤 사람은 나 이 돈 있으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로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대학교 학비를 못 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층 면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아파트 지어서 저렴한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여기는 이제 사적 시장입니다. 사적 시장은 뭐냐면 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림 아파트라든가 삼성 아파트, 그 다음에 자, 무슨 건영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월세가 상당히 세다는 얘기죠. 비싸다. 그래서 극빈층들이 임대료 부담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주변에다가 소위 공공주택, 공적 시장이라고 해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서울공사 얘들 시켜서 아주 아파트 지어서 저렴한 임대료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적 시장에서 나타난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효과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효과와 얘도 뭐라고요? 장기적인 효과는 알아볼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자, 요즘에는 이 시장이나 이 시장이나 품질은 거의 차이 없다고 쳐보자.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하면서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큰 차이는 없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 비싸고 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자, 이쪽은 이 사적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점점 하락하죠. 근데 얘보다 얘가 높은 한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 될 때까지는 공적 시장의 임대료 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네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임대료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혜택을 보는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공적 수준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하겠네요. 다 때려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때려치려고 하냐면 옛날에 적정 임대료 못 미치는 한은 계속 때려치려고 하죠.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 감소하면서 그러면 임대료는 다시 뭐라고요? 다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공급이 감소되면 안 하려고 하면 다 물건이 줄어들죠. 그럼 임대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자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 혜택을 보는데 남아있는 사람 다시 올라갔죠. 혜택을 못 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어떤 것도 기억하시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이 뭐 부산에서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이사 가진 않았겠죠.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만 정부에서 지원받은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임대주택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활발한 게 아니라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경우. 자, 보세요. 자, 이거는 그나마 이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니네들, 자, 지금 50만 원인데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다 50만 원 받고 있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 그래서 자, 이 그 시장에는 가격과 수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장기에는 시장 가격이 안정되어질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장기에는 암시장 같은 게 형성되면서 불안정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도 마찬가지로 신규 임차인의 지불 임대료는 기존 임차인보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기존 세입자는 집 구하기가 힘들죠. 어디 가서 계속 기존 주택에 머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임차인들이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만 암시장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신규 임차인의 지불 임대료는 기존 임차인보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서비스 수준이 개설되는 게 아니라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고 했죠.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그래서 맞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귿번. 12번 보겠습니다. 임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생산자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생산자 보조 방식의 한 유형이 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를 현금으로 제공한다면 자 가격 보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금 보조의 형태라면 이거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은 보조금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쪽 이사한 사람들은 아주 싸게 임대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 때문이지 대체 효과 때문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소득 효과와 뭐라고요? 대체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5번 보시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죠. 주거 환경이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다음은 주택시장에서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얘기는 직접적 개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직접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한도까지 과세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2번 보시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 소비량도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도 일반적으로는 증가한다고 했죠. 주택 소비도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도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공급자 측에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 애들한테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생산비를 감소시켜 주택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맞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주택 소비 증대라는 주택 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현금 보조 방식이 가격 보조 방식보다 우월하다.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를 바꿔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주택 소비 증대라는 주택 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가격 보조 방식이 뭐라고요? 가격 소비 증대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 방식이 뭐보다요? 현금 보조 방식보다는 자, 정책 효과가 우월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인에게 보조에 지급해주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임차인들 보조금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함으로써 여기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겠죠. 이사감으로써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감소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다고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3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해 오는 사람이나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이든 남아있는 사람들 둘 다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나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모두 다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고 했죠. 임대사업 때려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불변이다. 맞는 겁니다. 불변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임대료 규제가 자,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 자, 높게 책정하면 균형 임대료와 그다음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맞는 겁니다. 그다음 2번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이제 정상적이네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신문지 붙여서 살라고 했잖아요. 3번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해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 자, 탄력적이 뭐예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팍 늘리는 걸 탄력적, 별로 못 늘리는 걸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가격이 거꾸로 내려가면요, 팍 줄이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 조금밖에 못 줄이는 걸요, 비탄력적.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공급량을 줄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음성적 거래는 암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하여 장기에는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량 크게 못 줄이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크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초과 수요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고 했죠. 맞는 겁니다. 3번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대체율과 소득계가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나도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증가시킨다 해줘야 돼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 하나이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자,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QD는 여기 볼게요. QD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QD는 이렇게 볼게요. 자, 1,400만 원씩 입히랍니다. 1,400만 원 입히. 이렇게. 그 다음에 QS는요.
QS는 얼마라고요? 200 플러스 4P랍니다. 200 플러스 4P. 자, 이때 자,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답니다. 예, 뭔가 모르겠지만 자, 정상적으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 규제했답니다. 150만 원으로. 자, 이 규제하에 시장의 초과 수요 혹은 초과 공급 상황과 수량은 이런 경우에는 자, 무조건 요때의 공급량은 자, 단위는 거기 10,000원이라도 있을 겁니다. 단은 그러니까 10,000원 무시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150으로 규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50을 공급 복선에 공급 함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공급량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150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150 하면 600이죠. 600에다가 200 더하니까 균형량 얼마라고요? 균형량이 아니라 공급량이 800이 되겠네요. 그다음 이번에는 150을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수요 곡선이죠. 요거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요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150 집어넣어봐요. 자, 그러면 150인가요?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자, 1400 마이너스 2P네요. 1400 마이너스 2P네요. 자, 그냥 P가 아니라 뭐라고요? 2P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50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이 2 곱하기 150 하면 얼마라고요? 300이죠? 그러면 1400, 300배니까 이때의 수요량은요, 11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800이고 수요량은 1100이니까 30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요. 30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여기다 15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수요량, 1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라고요? 공급량, 이건 수요량, 공급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